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건이죠.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치킨 게임이라고도 불리는데 미국이 중국을 타격하는 관세를 물리는 가운데 중국도 기세가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시진핑 중국의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을 향한 관세는 무려 145%까지 인상을 했습니다. 중국도 맞불 작전으로 125% 부과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러한 양상.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 이후에 관세를 매기면서 이 무역 관세를 통한 무역에 대한 재정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으며 미국 내 산업들이 그 피해를 입었다면서 불공정 무역 개선,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총칼로 싸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렇게 관세, 금융, 여론, 해킹 등을 무기로 벌이는 무역 전쟁, 금융 전쟁, 체제 전쟁, 문화 전쟁, 사이버 전쟁이 곳곳에서 우리도 좀 느끼지 못하게 벌어지곤 하는데요. 총이나 미사일 없이도 상대방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초안전의 시대입니다.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부터 도입하겠다던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 결정을 내렸죠. 전 세계 여러 국가를 향한 관세 부과는 일단 일시정지 버튼이 눌러진 상태이고요. 1대1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말에 따르면은 일본, 우리나라, 인도에 대해서는 좀 우선 협상해라라고 미국 쪽에서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145%까지 인상을 했죠. 중국도 12일부터 지난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중국 전체 수출품 가운데서 뭐 미국의 비중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보다는 지금 절반 수준이다. 일기 행정부 당시에 중국의 미국을 향한 수출품이 26%였는데 지금은 13% 수준이다라는 그런 보도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번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중국이 관세 여파를 받는 국가들과 단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페트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담을 갖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괴롭힘에 맞서 공동으로 저항하자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이어서 시 주석이 이번 달에 트럼프 관세로 타격을 입는 국가들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동남아 순방에 나서서 현지 시간 14일 시진핑이 베트남을 방문해서 중국과 베트남은 일방적인 괴롭힘에 공동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관세 공동 대응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일단 뭐 미국이 괴롭힌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 국가들도 셈을 하겠죠. 과연 중국 쪽과 같이 손을 잡는 게 유리할 것인지 미국 쪽과 같이 손을 잡는 게 유리할 것인지요.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90일 상호관세 부과 유예를 발표한 것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중국과의 결전을 위한 포석이고 중국을 고립시키고 다른 국가들과 좀 손을 잡을 수 있는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예. 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깜짝 발표였어요. 이게 당장 시행될 듯 하다가 갑작스럽게 중국은 높이고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90일 유예하겠다. 10%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라고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었습니다. 관세가 유예된 국가들은 미국을 향해서 협상을 해오게 되면서 이들과 미국은 또 새로운 관계, 어떤 모종의 협력 체계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들 국가들과 잘 협상을 하게 되면 중국만 집중 표적을 삼고 다른 국가들과 좀 편을 먹을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무역 전쟁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방안이 좀 현재 필요한 게 미국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미국도 사실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치킨 게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런 관세 전쟁,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리스크를 감내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과연 미국 쪽에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세계의 관심이 몰리게 될 것이고 다만 국내 언론에서는 좀 트럼프 때리기 하는 있죠. 그런 예.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 기사밖에 없어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뭐 미국의 속내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쉽진 않지만 외신을 계속 좀 찾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쪽을 보면 이번에 어떻게 되더라도 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교역 파트너를 결집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 충돌 가운데서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될까요? 전 세계의 새로운 경제 무역 질서가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또 새롭게 잡혀 나가게 될 텐데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인가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미국, 중국 양측 다 각국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분명한 협상 카드가 있어야겠습니다. 또 관세 정쟁과 그에 따른 증시 급락에 버틸 수 있는 경제적인 체력이 돼야 되겠고요. 그것은 또 결국에 미국과 중국 가운데서 현재 펀더멘털이 누가 더 강할 것인가에 달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사실 이 패권 다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반도체로 옮겨갈 가능성이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 2라운드에 대해서 많은 뭐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의 관세 포탄에 중국이 좀 동등하게 대응을 하면서 슬며시 반도체로 또 이런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인 제가 이 시간 정치경제 미슐랭을 통해서 좀 키워드로 말씀드렸었던 히토류 핵심 광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려는 조짐이 중국에서 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중국에서 전량 정제되는 중히토류 금속 6종과 9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히토류 자석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통제 대상이 되는 품목은 가돌리늄, 테르뷴,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이며 이들을 중국 밖으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특별 수출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에다 1, 2차 가공 히토류를 국영 대기업으로 한정해서 생산하도록 하게 해서 이 생산량을 제한하겠다는 조치를 중국 쪽에서 발표했는데요. 중국이 자신들이 가진 강력한 카드이지만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휘두르지 않았었던 히토류 카드를 이번 2기에서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히토류 산업을 국가적 차원으로 육성을 해왔고 히토류 공급망의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한 상태인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은 39만 톤으로 이 가운데서 중국 비중이 69%, 27만 톤을 차지했습니다. 매장량 또한 중국이 전 세계 9천만 톤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지난 2020에서 2023년까지 수입한 히토류 가운데 70%가 중국산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 경제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우리나라도 지난해 기준 히토류 화합물 수입액이 전체 8,799만 달러였는데 이 가운데 47.5%가 중국산이었다고 합니다. 히토류는 대체 물질을 찾기가 어렵고요. 재활용 비율도 좀 낮은데요. 그런데다가 반도체, 전기차, 자율주행 부품, 방산, 항공 우주, 드론, 로봇, 친환경 에너지 등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입니다. 히토류는 기술 패권 핵심을 쥔 금속으로 이러한 핵심 광물 확보전도 초안전의 일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연관해서 고려아연에 대한 노리는 그런 중국 자금들의 움직임 이런 것도 좀 짚어봤었는데요. 중국의 히토류 독점력이 미국 산업계의 실질적인 타격으로 충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산업계에서는 좀 비상이 걸리는 분위기인데요. 미국 무역대표부와 상무부의 주요 광물 자문위원회 위원장 다니엘 피커드는 중국의 수출 통제가 미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히토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히토류 업체 MP 머티리얼스의 제임스 리틴스키 회장은 특히 군수업체에 대한 히토류 공급 우려된다라면서 드론과 로봇 공학은 전쟁의 미래로 여겨지는데 지금 우리는 중요한 물질 공급을 위한 미래 공급망이 닫히는 것을 보고 있다면서 우려했습니다.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등도 사정권에 포함이 된 상태고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수출 통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일단은 좀 뭐 재고라든지 대체재 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수출 통제 조치가 장기화되면 국내에서도 비축 물량이 소진돼서 산업계에 큰 타격이 가해질 가능성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산업부 측은 히토류 비축량 목표를 기존 6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요. 호주 등 히토류 보유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히토류 사용 저감이라든지 대체 재활용을 위한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어제 주식시장 내에서도 히토류 관련주의 강세가 돋보였는데 이 가운데서 특히 이 히토류 자석 관련한 노바텍의 주가가 20% 넘게 올랐고 유니온 머티리얼, 티플렉스 등이 5% 내외로 나란히 상승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발표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당초에는 현지 시간 14일에 발표 예정되어 있다가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애플 등 여러 가지 조율할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자동차, 알루미늄과 마찬가지로 반도체도 가까운 미래에 관세가 시행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의약품 관세 가능성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또 유연성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여지를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자, 이 관세, 반도체 관세 우리나라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대미 관세 협상이 본인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밝혔는데 사실 그러면서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뭐 맞다 아니다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다라는 게 많이 점쳐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미중 패권 다툼에 내던져진 국내 기업들이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서 각자 도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상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정말 그 무정부 상태라는 것을 계속 좀 인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미국 쪽에서 대화를 허용하는 상대가 한덕수 권한대행까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와 국무회의 일정 소화를 하면서 그간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를 10분 활용해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미국발 글로벌 통상 전쟁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라면서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집결해서 국익을 지켜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자면서 미국 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또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달라고 주문을 했는데요. 앞서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강화, 무역 균형 등 경제 협력과 북핵 문제, 이 밖에도 조선, 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겠다라는 내용의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 양국 정상이 통화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선 직후에 윤 대통령께서 통화를 한번 하셨고 취임 이후에는 우리나라 정상과 첫 통화를 했는데요. 그쵸. 28분간 전화 통화 가운데 대선 출마할 거냐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이 있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한 관심도 커지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확한 발언을 이에 대해서 한 권한대행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 대행의 출마설을 놓고 홍준표, 한동훈 등과 이런 이제 보수 쪽과 또 민주당 측에서는 날선 경계감에 대해서 나타내면서 발언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효력이 15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부터 발효가 되는데 이는 한 대행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측은 민간국가 효력이 발효가 되면 한미 양국 간 AI,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협력과 공조가 제한된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난가병 요즘 아시죠? 알죠. 예.
다음 대통령은 나인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으니 제대로 대응이나 했겠냐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민감 국가가 나 때문은 아닌가? 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한 달 전에 알려졌었는데 민감 국가 지정 효력 발생 시점이 이제 다가온 거죠. 민감 국가 지정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아직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미국 에너지부가 이렇게 지정한 데 대해서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 보안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안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아직 그 위배 사실에 대해서 특정하게 공유된 바는 분명히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시면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한미 간에 많은 과학자가 오간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이 필요했다는 설명이 왔는데 연구에 대한 보안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내 간첩법 개정이 되지 않아서 국가 안보는 물론이고 산업과 기업에 대한 기밀들이 쉽게 중국 등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경고가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고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 탓이라는 걸 또 밝히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어서 중국 등 이 외국의 간첩 행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공안 자녀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 친구는 굉장히 좀 정밀하게 우리나라 법의 사각지대를 타격해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고요. 일단 그거부터가 관점을 노린 거네요. 그렇죠. 간첩 행위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러나 저러나 처벌하기 힘든 그런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90일이 지나면 이제 미국발 고관세 쓰나미가 언제든 밀려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는 건 대응이 더욱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잘 활용해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골든 타임인데 이 기간 내에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단판을 잘 지을 수 있겠느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결국 불공정 무역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는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에 동맹이냐 아니냐, 중국 편에 서는 국가이냐, 미국처럼 중국을 배제하려는 국가이냐, 그 줄서기가 미국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카드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결국에 외교와 정치가 우리나라 수출에 직결될 수 있는 게 지금의 미중 관세 전쟁의 상황이고요. 우리 기업들, 특히 철강,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들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치적 공백에 처해 있다는 사실 매우 치명적인 그런 약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기업들도 뭐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편에서야 우리가 유리하고 또 어떻게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더욱더 희망적이고 밝은 미래가 올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마무리 코멘트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에 대한 판단이 지금 참 중요한 시기라고 그렇죠. 예.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결국 우리 기업과 산업, 경제가 이러한 정말 치열한 패권 다툼 속에서 살아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권미란의 정치경제 미슐랭에서는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협과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우리나라로 은근슬쩍 좀 들어오려는 야당의 행보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전쟁 중인데 전쟁인 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결국에 정치화된 사법부로 인해서 이렇게 단숨에 파면된다. 8명으로 인해서 파면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 대통령이 또 형사 재판까지 하시게 된 정말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과 트럼프 대통령이 2기에서 척결하려는 대상 딥스테이트가 서로 매우 큰 연관성을
띄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국제적인 카르텔이자 체제 전복을 위해서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국민 세금을 갉아먹고 비리를 키워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터진 역대 사상 최대 규모 2톤 규모 약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코카인 의심 마약에 대한 적발, 또 전남 신안 염전 소금에 대해서 미국 쪽에서 수입을 금지했던 조치, 또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 국가 지정, 보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과 털시 게버드 미국 D&I 국장의 전자투표 조작 증거를 확보했다라는 발언 등등, 아직은 좀 이렇게 좀 파편적인 뉴스들로만 겨우 이어지고 있는 이 내용들이 결국에 미국과 한국을 잇게 하는 하나의 맥락이 되는 순간, 그때 큰 게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이런 여러 정황들에 대해서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 허물커지 말자, 음모론일 뿐이다, 역시 음모론이었다, 희망회로 그만 돌리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잘 준비하고 터트린 쪽이 승자가 될 거라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게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여러분도 이것을 잘 예측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찬찬히 훑어보시고 저와 같이 그 흐름을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 쪽이 승자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미국 편에 서서 큰 성장의 기회를 얻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에 대한 의견을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그 성장의 과실을 좀 잘 분배할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인 제도, 특히 뭐 주식시장을 둘러싼 제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또 우리 내부적인 카르텔 타파까지도 이어지도록 저도 끝까지 열심히 머리를 싸매고 정책도 제안해 보고요. 또 이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송을 계속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성일님이 펜앤마이크 프로그램이 점점 알차고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경제까지 이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저희 펜앤마이크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고,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권미란 앵커님의 정치 경제 미슐랭 방송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약 10분 뒤에 바로 제가 진행하는 중립 MG까지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방송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